안녕하십니까.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의 진행을 맡은 송혜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영입니다. 오늘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능 사상 최초로 영역별 만점자 수가 1등급 커트라인인 4%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즉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매년 그래왔듯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을 치른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 혼란스럽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이어지는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EBS 특별 생방송에서 각각의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첫 번째 시간에는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최초로 두 문제 복수 정답 사태가 발생하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혼란 속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입니다. 좀 어이없고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거 한 문제 때문에 확실히 등급 컷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수능 봤는데 오류도 많이 나고 너무 쉬워서 사실 좀 짜증났거든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거는 뭐 애들의 진로가 달린 문제고, 그리고 정답이라고 하는 거가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먼저 한 달간 외부와 차단되는 폐쇄적인 출제 환경이 잦은 수능 문제 오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출제가 교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교사들은 보조적 역할만 하는 출제 시스템도 문제란 비판이 나옵니다. 출제위원단 그리고 검토위원단에서 교수와 선생님들의 비율이 적절해야 되고, 또 가운데서도 평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서 너무 교수님들의 권위만 우선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은 수능 문제 오류가 잘못된 EBS 교재 때문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EBS 연계 교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20년 역사 최악의 오류 논란. 오늘 특별 생방송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오늘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처 조효환 입학전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효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EBS 뉴스팀 서연아 교육 전문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김동춘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청석에는 EBS 학교교육기획부 심삼수 부장과 EBS 교재집필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방청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방청 중에 함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를 비롯해서요. 올해 영어 25번과 생명과학 2 8번 문제까지 수능 문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자 수능 출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연아 기자님, 네,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아까 그 영상 자료에서 보셨듯이 폐쇄적인 합숙 방식입니다. 이렇게 좀 수백 명의 인원을 한 달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시켜 놓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에 제한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료에도 제한이 생기고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도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원들 간의 어떤 유착이라든지 좀 관성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검토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은 뭐 인력풀 확대하자, 시간을 좀 더 주자, 검토 과정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고 좀 현재 그 폐쇄적인 합숙 체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폐쇄형 학습 방식이 문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김동춘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방금 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수능 문제 오류의 가장 주범이 합숙 출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의 장기간 합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수님들의 연구가 중단돼야 되고 수업도 중단해야 되고 또 출제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또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교수나 또 유능한 교사 같으면은 학교에서 보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을 위촉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자기의 인맥으로 출제진을 선발하다 보니까 출제 진에 좀 질적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수능이 출제되는 게 실제 30일 기간은 되어 있지만은 인쇄 기간을 빼고 나서 보면은 실제 순수 출제하는 기간은 16일에서 한 1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참신한 문항의 양질의 문항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매년 세 번째로는 매년 출제진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연도별 어떤 문항의 세부적인 영역의 내용이 바뀌고요. 또 문항의 유형도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3가지가 지금 수능 문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입장을 조금 바꿔서 보면요. 불과 2년 사이에 불거진 일이거든요. 그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수능 출제 오류의 문제를 출제 방식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출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빈곤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저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평가원의 출제자들이 마피아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평가 전문이지 출제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또 교사들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면서 출제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출제에 대해서요. 다음에 출제하는 그런 분들은 출제를 어디서 배우느냐면은 출제를 하러 들어가가지고 선배들한테 도제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피아식으로 인적 풀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마피아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제위원을 선발하는 사람이 평가원의 연구원인데 이 평가원의 연구원들이 정말 출제 전문가냐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평가원에 있다가 이 업무 저 업무 하다가 한시적으로 와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철새 같은 연구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출제위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수능 방침에 맞추어서 제대로 출제하도록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느냐. 결국 그런 비전문가들이 비전문적인 그런 출제위원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제를 제대로 아는 위원도 좀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출제 전문 연구위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능을 갖다가 문제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기존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출제 방식도 짚어주셨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출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요, 지금 마침 또 출제 인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이 출제 문제 오류가 나는 게 출제위원들 그리고 검토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데요.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정호 교수님.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수능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과거 한 22년 동안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과 수능 관련된 신뢰라고 하는 거는 매 연도마다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그랬을 때 더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애는 쉽고 어떤 애는 어렵고, 그래서 말할 때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수능을 이렇게 얘기해서 물수능, 불수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부모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문제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 첫째는 뭐냐면 2004년하고 2011년도에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은 출제위원을 구성을 할 때 보면 자녀가 수능을 이제 시험 보는 그런 사람은 출제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2004년과 2011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04년도인가요? 그때는 평가원에서 자격이 안 되는 연구원이나 자격이 안 되는 교사나 교수를 임의로 출제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제위원이나 또 검토위원 관련되어 있는 걸 제대로 잘 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좀 이게 아까 김동춘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카르텔이라고 그러면 카르텔이고 이게 끼리끼리면 끼리끼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출제위원 하신 분들의 소속 학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정 대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쏠려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한 40%, 50% 가까이 이제 돼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제위원 관련돼 있는 거는 재미난 거는 100%가 다 교사입니다. 올해의 출제위원회 모두가 다 한 170여 명이 지금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검토위원은 다 교사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약간 학부 출신이나 이게 달라 보이는데, 여기 또 출제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포함해서 석사나 박사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면 특정 대학이 제가 보기에 한 60에서 70%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때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출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출제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동춘 조효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앞에서 세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김동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제 전문위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태부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학교나 또는 학교장이 막는 경우도 많고요.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유능한 사람이 가버린다고 하면 누가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신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이 처음으로 들어간다는 했을 경우는 그 안에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그걸 익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익히면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태부족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풀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출제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두 번째는 여태까지 2004년, 2008년, 2010년, 그 다음에 뭐 14년, 15년 이렇게 쭉 그 연차별로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본다면 그 오류 발생한 것을 가만히 눈여겨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네. 검정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예. 아주 올해 같은 경우도 단순한 것, 정말 기본적인 것, 이런 사항 때문에 복수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고도의 전문적 지식까지도 결합이 돼버리게 되면 그게 오답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복수 정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2004년에 나왔던 언어 영역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좀 출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그 외 나머지는 결국 검토나 검증 과정이 좀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같은 구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메커니즘이 빠진 그런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니까 수능 문제 오류는 적어도 그러니까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김동춘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문 인력이 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출제와 관련해서. 이 검토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지 좀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근본적으로 이 출제 수능 시스템 바꾸려면요. 그 수능에 출제하고 그 교사 교수하고는 실질적으로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출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출제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 다음에 이제 그 교사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검토위원하고요. 네. 예, 대학에서 주로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좀 일정 그 교사들하고 해가지고 출제위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냥 뭐 한 번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6월 평가 모의고사나 그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를 해보고 이제 문제를 참신하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론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위원은 이제 각 교육청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그 수능 그 일주 전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출제 전문가 양성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선에서는 이 수능의 EBS 교재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게 아니냐, 출제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는 조효한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동의를 하시나요? 예, 그 2010년부터 아마 연계율 70%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연계율 70%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흔히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없고 뭐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연계율 70%가 되다 보니까 시험 출제에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낸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좀 꼬아서 낸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BS 교재 자체가 만능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능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의 그 지필진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일부의 그 EBS 교재는 평가원에서 검증해서 검증필로 되어 있습니다. 검증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쳤을 경우 검증을 제대로 잘 못했을 경우 검증을 했다고 보고 수능에서 검증을 해나갈 때 좀 느슨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70% 연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순 기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0%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어떤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결 자체에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그 한계는 절실하게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러면 김동춘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걸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참 궁금합니다. 뭐 신문으로 되게 어떤 사람이 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은 이런 논리겠죠. 그 EBS하고 수능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 참신한 문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게 30%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참신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EBS의 연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출제자들의 그 출제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능 오류 문제를 이해할 때 저는 계속 이 신문을 보다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왜 수능 오류 문제를 하는데 왜 그 EBS 연계하고 저렇게 연결해서 이해할까? 저 사람들은 왜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할까 싶어서 저는 좀 의도를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출제자의 역량 부족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오류가 EBS 연계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걸 연결시킬 능력이 없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뭐 EBS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EBS 교육기자이신 서연아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문제 초점을 오류에만 맞춘다면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 수능 체제에서 출제위원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시간 부족, 어떤 참고할 자료의 부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풀이 있다. 그것이 뭐 EBS 교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출제자의 업무로드를 좀 줄인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취재해본 결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수능 시험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뭐 좀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 과정을 소화했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은 뭐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정해주면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텐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EBS 교재를 한 번 더 비틀게 되고 이 비트는 과정이 조금 정교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검토 실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거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평가원에서도 사실 이번에 그 생명과학 2의 경우에 좀 이렇게 오류의 그 생명과학 2와 영어의 오류 원인을 밝히면서 이것은 영어의 경우에는 실수였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2의 경우에는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문제를 꼬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비트는 과정이 조금 정교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사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EBS 교재가 설사 어떤 문제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출제나 검토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검토위원들의 좀 자질에 맡겼어야 하는 부분이 그 자질이 좀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현재로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EBS 연계율을 높인 건데 EBS 연계가 되면 사실 출제자 위원 어떤 그 자체적인 그런 느낌으로도 좀 더 세밀하고 콤팩트하게 그런 정밀한 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한번 검토를 거쳤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다는 말이 들리고요.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수능에서 성취해야 되는 목표랄까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뭐랄까 검토나 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마다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될지 뭐 수험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해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정이 소홀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출제위원과 그 검토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해지는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양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출제위원의 능력이나 안이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이번에 그 영어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잘못된 문제가 났을까,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영어 관련되는 출제위원들이 다른 문항들에 대한 검토를 엄청 꼼꼼하게 더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출제에 보면은 거의 ABC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실수도 지금 놓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EBS에서 물론 이게 연계가 돼 있긴 하지만 EBS에 있는 문제의 지문하고 또 선택지하고 실제로 나온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좀 강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 촉박했다. 이번에 가면 아마 이제 그 다음에 그 수능 관련돼 있는 개선단이나 그런 데서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할 텐데 과연 이 영어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오류가 발생했을까 아마 살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깊이 토의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실수가 오히려 더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능 출제나 이런 것에 거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ABC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관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EBS 연계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문제 집필에 참여를 하신 분들 오늘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항변할 수 있는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집필진의 이야기 들어보죠. 먼저 영어과 집필진 연은진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연은진입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에 EBS 문항과 관련해서 평가원에서 25번 문항으로 출제됐던 도표 문항, 기존의 정답으로 인정됐던 선택지 4번 이외에도 그 선택지 5번이 정답으로 추가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지 5번이 어떻게 이제 정답으로 추가 인정됐는지, 그 문항의 출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동시에 이 대수능 2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계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엔제 문제에서도 연계가 됐는데요. 그 기존의 엔제 문항 선택지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엔제에서의 그 선택지 5번은 문항 오류가 없구나라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시는 부분이요. 이제 차트에서 이제 2015학년도 대수능 외고 영역 25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던 이제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문항인데요. 자, 우선 수능 선택지 문항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빨간색으로 18%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도표 오른쪽 끝 부분을 보시면은요. 2%에서 20%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18%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18%가 아니라 18 퍼센티지 포인트와 같이 어떤 수치 간의 그 격차를 나타내는 퍼센티지 포인트로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 선택지 5번도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로 정답이 인정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문항의 출제 근거가 되었던 EBS 엔제 문항 선택지 5번 원문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부분에 보시면 이제 디스 퍼센티지 포인트와 같이 기존의 EBS 교재에서는 퍼센티지 포인트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지시사와 같은 디스라던가 that, 여기서는 이제 디스가 쓰였죠. 디스와 같은 이런 지시사와 퍼센테이지 포인트라는 단어가 쓰였을 경우에는 어떤 수치 간의 격차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위에 나와 있는 2%와 같은 2%를 지칭하는 이제 올바른 표현으로 오류가 없는 그런 문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에 제가 EBS 엔제 강의를 실제로 맡아서 뭐 이제 교재도 검수를 하고 강의도 했었는데요. EBS 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퍼센티지 포인트라는 단어가 총 3회 이상 사용이 되어지면서 뭐 이제 교재 해설지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트의 차이를 잘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도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현장이나 강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런 미묘한 어떤 용어의 차이라도 정확하게 학생들이 인지하고 그 차이를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강의가 제대로 되고 또 현장 지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만점자가 속출한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이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을 때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요. EBS에서 직접 영어를 강의하시는 교사로서 지금 연은진 선생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오류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어떠셨나요? 저는 실제로 이제 EBS 엔젤 교재를 강의에서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당황스러워하면서 제가 강의를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강의를 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염려도 들긴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EBS 교재 자체가 연계가 되면서 그대로 원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변형되고 또 응용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침으로써 이렇게 오류가 좀 발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그 EBS 교재 자체가 그냥 연계된다. 라고 해서 뭐 출제진들이나 검토진들이 그냥 뭐 EBS 교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한 번 더 오히려 EBS 교재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제 검수를 그러니까 평가원 검수를 거치거든요. EBS 교재 자체가.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게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선택지 5번을 한 학생의 이제 퍼센트를 따져보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 학생들에게도 이제 불이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봐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EBS 교재 집필진일지라도 출제위원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자, 바로 옆에 생명과학2 집필에 참여하신 송점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저는 이번에 복수 정답 인정이 됐던 수능 생명과학2 8번 문항하고 그다음에 또 EBS 연계교재 문항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EBS 수능 완성 연계교재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문항이 이번에 오류 문제가 됐던 생명과학2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유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료 연계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변형을 시켜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연계 문항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내용이 전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내용상의 오류가 전혀 없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서 나와 있던 문제인데요. 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나와 있는 수능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시비가 됐던 문항이 되겠는데 그림은 거의 유사합니다. 두 그림이 유사한 상태인데 기억이라는 내용이 조절 유전자라는 것이고 원래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니은이 구조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 문항에서는 니은이 프로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킨 것인데요. 수능 문항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에서 니은이나 디귿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내용상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억이죠. 이 기억 내용에서 이제 정답, 복수 정답 인정이 된 소지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육과정 위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표현상에 있어서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위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는 저당 5표론이 제시된 상태에서 조절 유전자가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당연히 학생들은 기억 내용에서 저당 RNA 중합요소가 바로 프로모터에 결합을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RNA 중합요소가 조절 유전자에 결합을 한다는 이런 내용은 거의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교육과정 위배의 시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의적 표현인데 RNA 중합요소가 조절 유전자에 결합한다는 이 표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두 가지 의미 또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RNA 중합요소가 조절 유전자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RNA 중합요소가 조절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결합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복수정답 인정을 받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EBS 연계교재 문항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집필을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을 일단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상의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집필과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EBS 교재 연계 교재 문제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확신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두 분 선생님의 말씀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모든 해당 과목의 집필진들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 EBS 교재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검증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EBS 교재를 들고 들어가서 출제를 한 현실에서 오류는 이번에 수능 사고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EBS 교재가 만들어지는 기간이나 절차가 그리 간단하거나 짧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EBS 학교교육기획부 신산수 부장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수 부장님. 네, 신삼수입니다. 일단 우리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역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 80%에서 88%까지 학부모들이 이 연계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교재 개발 과정을 저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 교재에는 이 집필자와 검토진의 프로필이 표지에 그대로 실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필하고 계시고요. 방금 우리 연은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EBS NJ 시리즈를 예로 들면 올해 5월 20일에 시중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교재는 작년 11월부터 집필진 9분, 그 다음에 검토진 23분이 주축이 돼서 만든 교재입니다. 거기에 실린 문항은 280문항입니다. 이것을 약 2달 동안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이 평가원만 3번을 거치고 최종 단계에서 감수위원회를 열고요. 우리 내부에 또 이 외부 검토진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외부 검토진을 통해서 5번을 거칩니다. 결국 이것이 이 집필진과 우리 내부 검토진이 중심이 돼서 12바퀴를 계속 돌려가면서 이 검토의 검토를 거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28,000문항을 개발했는데 거의 오류가 3,000문항 가운데 하나 나오는 수준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능 전체 문항이 1,025문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특히 우리 집필진 검토진 선생님들이 아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공들인 교재다. 더군다나 우리 평가원에서 더욱 그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 난이도 검토, 수능 적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기 때문에 교재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요. 무엇보다 5월 20일부터 11월 13일 수능을 칠 때까지 수십만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오류가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함으로써 즉시 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 평가원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이 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부장님 지금 그 EBS 교재가 출제하고 검토 과정에서 한 12단계 이상을 거친다고 했는데 다 교재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고 지금 사실 이 EBS 연계 교재 67권 또 직탐 제6호까지 포함하면 102권인데요. 이 교재들이 동일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개발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영어 교재는 이 원어민들의 검토를 2차례 더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어민들 전문가들이 이 세부 오탈자 또는 내용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행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EBS 교재 말고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 한 몇 단계 정도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시중 교재, 교과서, EBS 연계 교재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질을 평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어떤 교재, 시중 참고서와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고요. 예. 이런 이 충실한 교재를 만들어주고 이런 연계 정책으로 범위를 한정지어 주기 때문에 특히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 학습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지금 신삼수 부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현장 일선에서 지금 직접 일을 하고 계신 교사분이신데요. 실제로 EBS 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문정고등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EBS 교재를 또 단연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그 EBS 교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느끼는지 그걸 또 직접 체감하면서 이제 집필을 하고 있죠. 근데 학생들은 실제 EBS 교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영어 교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외부 검토만 해도 한 4차까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가원 또 검수도 한 3차에 걸쳐서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제가 전에 참고서를 이제 집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집필진 내에서 주로 검토하는 편이죠. 네, 그런데 EBS 측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만약 학생들이 또 안다고 그런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신뢰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집필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한 그런 어떤 소재들, 다양한 소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더 좀 다양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는 좀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네. 네, 지금까지 EBS 문제를 직접 집필하신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EBS 교재 제작 과정 굉장히 많이 꼼꼼하고 촘촘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신다라는 말씀도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수능 출제 이 방식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재 이런 수능 출제 방식으로는 오류를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토 과정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제위원 구성, 합숙 방식 이런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렇다면 이 출제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양정호 교수님 어떻게 변경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와 같은 합숙해서 출제를 하는 구성으로 계속 간다면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 달간의 합숙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되게 짧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수학 A형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특정 문제집하고 문제가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그 기간 내에. 또 출제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봐야 될 과목의 부담이 많이 있는 거는 국어이기도 하고 영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문을 활용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현재와 같은 이런 합숙하는 그런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아마 앞으로도 문제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대안일까?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방식보다는 선진국형인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걸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EBS에서도 충분한 문제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많이 또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시도나 실험들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은행 방식에 대한 거를 적극 검토를 해본다면 아마 조금 이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효한 교수님께서는요. 아까 수능 출제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 검토 시스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출제위원 전문위원이 없다. 인력풀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사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교사들이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이원화시켜서 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교사와 교수가 같이 출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검정 시스템 자체도 여러 사람 복수, 즉 복수라고 하는 것은 교과 담당이
단일한 교과가 아니라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아까 전에 그 생명과학 2를 집필하신 선생님께서도 그 중위성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중위성 문제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중위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 국어에서 본다고 하면 중위성 문제 같은 것은 그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변화되어 있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류 발생이 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EBS 교재 자체에서 나왔던 그 자체가 설사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검토 과정이나 검증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춘 사무처장님, 그 수능 출제 방식 대안으로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좀 답답한 게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방법을 바꾸면은 지금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입시만 지금 8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이 문제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자.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했다. 그래서 쉽게 내야 된다. 쉽게 내자 해서 이번에 좀 정말 쉽게 냈더니만은 물순환이라고 또 욕하고 그래서 또 바꾸자. 이렇게 해서 애들만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바꿔서 된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문제 은행 방식이 마치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특효약같이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보안의 문제가 있죠. 출제상의 어떤 출제라든지 또 검토라든지 또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전문 인력 풀의 확보라든지 이런 왜곡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에 지금 숨겨놓은 상태에서 마치 지금 합숙 출제 방식의 일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이 가지는 장점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수능 출제 오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출제진들의 역량 문제이고 정말 그것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출제돼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제 수능이나 또는 EBS 출제나 또는 교육적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은 문제의 질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합숙 출제 방식이 가지는 비효율성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제 있는 방식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출제 방식보다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 교수님. 네. 저는 근데 한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오류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4년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맞지만 2004년도 이전에도 분명히 수능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부터 지금처럼 이의제기하는 과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최근에 오면서 2004년, 2006년, 8년, 10년 이렇게 보면서 문제에 대한 걸 확인한 거지 그 이전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제하는 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늘 어떤 방식이든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이미 10년 전에 문제가 됐었을 때도 바꿔보자라는 얘기는 정부가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서연아 기자님께서 한번 출제 방식 개선안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만약에 초점을 오류로 맞춘다면 사실은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오류의 문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또 사실은 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출제 방식도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선진국형 시험으로 대입으로 대학 입학 시험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독일의 아비투어라든지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뭐 이런 시험들도 최근에 굉장히 오류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단지 이들 나라에서는 그 오류 일부 굉장히 지엽적인 오류 때문에 학생들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큼 좀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 그 오류 논란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좀 학생들 편의를 많이 고려한다. 이런 점들이 좀 다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평가원도 사실 그 정답을 공개 안 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답을 공개하고 이의 제기를 받는다는 것은 오류를 해결하려고 사실 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오류 한두 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입시 환경이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출제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좀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일단 자격고사 그리고 문제은행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요새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좀 어려운 이유를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좀 신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고사로 가려면은 좀 대학이 공정하게 좀 전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뢰가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굳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은행으로 가려고 해도 보안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그 왜 문제은행에 흔히 상징적으로 통하는 ETS, 그 미국의 ETS에서 보는 GRE 시험에서 우리나라를 부정행위 요주 국가로 지목해서 한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너무나도 대학 진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류를 해결하다가 좀 보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항상 현장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서도 오류가 문제가 됐지만 만약에요, 좀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출제 과정에서 유출이 있었다. 이랬다면 사회적인 경악은 더욱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뭐 그 전문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꾸준히 보완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안으로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격고사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은행 출제 방식. 근데 두 가지가 아직은 우리가 뭐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많이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양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은행 만드는 거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한 번 더 깊게 좀 짚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동춘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지금 같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 문제은행 출제는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은행 출제는 이미 그 96년도부터 추진돼가지고 98년도부터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왔었고, 지금도 그 수능을 실제 출제할 때 그때 그 문제은행에서 가져와서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수능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그 매우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은행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출제를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그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2006년도 저도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문제은행식을 도입하자 막 이런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게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그 ETS 같은 경우에 출제 전문 인력이 한 2,500명이 됩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 같이 파견되는 건 한 달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6천억이라는 돈을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봐더라도 한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1,011억이라는 그 확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그 아주 비전문적인 그런 그 연구원들까지 다 합쳐서 32명이고, 예산해봐야 16억입니다. 이 예산이나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은행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리고 확보를 양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그것이 진전되어 간다면은 방식으로 본다면은 문제응시도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합숙 출제 방식에서 문제은행에 만들어진 문제들을 점점 활용하는 그 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전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예술을 다 갖춘 그 다른 나라들 입장은 보지도 않고 16억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면은 또 똑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수능 관련된 그 출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 매 연도마다 늘려서 지금 30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4과목의 수능을 신청해서 보게 되면 4만 얼마를 지금 내게 되는데 그 학생을 60만으로 곱하면은 거의 250억, 만에는 300억이 됩니다.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수능 관련돼서 사용하는 예산이 적게 보면 600억이고 많이 보면은 한 7, 800억까지 된다. 그 정도의 그 돈을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 있는 거를 하게 되고 또한 전문 인력 관련돼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옛날 자료여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긴 하는데 지금은 그 관련돼 있는 평가원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0~300명 정도 되고 외곽에 이미 출제를 한 게 지금 수능이 시작한 지 22년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출제하는 인력들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 내년도에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똑같이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뭔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찾아 나가야지 지금 내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저는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조금 더 선진국형 관련돼 있는 걸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나갈 때 있어서 EBS의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사실 뭐 EBS도 현장 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풀이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문제은행 하면서 좀 이렇게 문제은행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 얘기처럼 그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조직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신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EBS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현장 교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출제하고 또 검토해보고 뭐 평가원과 협업 관계로 좀 광범위한 문제풀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풀을 바탕으로 또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본 경험이 가장 많은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교육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어떤 문제풀로는 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현행과 같은 연계가 어느 수준으로 또 얼마나 오래 유지되어야 하느냐 이런 점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 문제풀을 관리해 본 경험은 향후에 좀 어떻게 좀 입시 그 수능 출제 방식이랄까 이런 걸 보완함에 있어서 분명히 좀 소중한 자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여한 교수님께서는요. 네. 네, 저도 문제은행식 자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가 보안 문제가 따를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풀 문제가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태까지 쭉 논의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EBS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금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검증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그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입장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출제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선무고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서 문제를 만들어낼 때 그만큼 오류가 적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연아 기자님께서 EBS가 현장 교사들의 출제와 검토를 거쳐서 광대한 어떤 문제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 이 자체보다는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좀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은행의 상징격으로 통하는 ETS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ETS 내부적으로는 일단 문제를 만드는 데에만 검토 단계를 거의 한 10단계 이상으로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뭐 어떤 뭐 일부 그 언어학 전공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뭐 심리학자, 통계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인원만 뭐 수백 명을 가지고 있고요. 검토 단계도 굉장히 촘촘하고 이렇게 해서 몇 배수를 만든 문항을 바탕으로 문제풀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임상으로 또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내면서 채점은 안 하는데 이것들을 그 수험생들이 직접 보게 하면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수험생들이 이 문항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두 번의 모의평가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유지가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험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으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문제들을 좀 학원가에서는 더미 문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우리 학원 일부 수험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험에서는 이 더미 문항이 알려져서 학생들이 이렇게 채점이 안 되고 그 난이도라든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이 나올 때는요, 풀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합니다. 예. 네. 더미 문항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보안이 문제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인터넷망에서 촘촘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은행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고, 일단은 방금 소개해드린 그 ETS 사례처럼 검토라든지 어떤 출제 인력의 풀이라든지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질을 조금 끌어올리고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을 좀 점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그 출제 전문 인력하고 예산에 대한 이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전에는 그 문제은행식 출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EBS와 이 수능과의 연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주 사무총장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네. 실제 그 문제은행식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그 EBS 역할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좀 상호 모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은행식이라는 것은 이미 그 출제를 다 이렇게 해놔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출제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은행식인데, EBS 교재는 한번 만들어진다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EBS 문제가 연계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문제나 연계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EBS 무용론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 수험생들의 그 학습 부담 경감에 분명히 EBS가 일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 연계 출제 방식은 저는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퍼센트의 문제가 있다는데, 저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70%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을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그것을 높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출제 인력 풀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 풀들을 수능 출제에만 쓰지 말고 EBS도 가고 교육청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합숙 출제 방식에서 점차 전문가가 양성되고 예산도 확보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가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EBS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숙 출제 방식에서 분명히 문제은행식으로 바뀌면은 혼란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 인력이 같이 이렇게 EBS에 이렇게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혼란을 줄이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나중에 문제은행이 만들어지면은 또 EBS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EBS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은 계속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연계하는 방식이 지금은 내용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위주에서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 같은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연계의 중심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지금 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용 연계 이해하고요. 아까 좀 더 유형이라든지 난이도 연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식인지 좀 이제 감이 좀 잘 안 오는거든요. 예전에 이제 EBS 연계가 30%다 40%다 했을 때 학생들은 뭐요? 이게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 했었고, 70% 연계 첫 해 때도 이게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예 이제 거기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바로 응용해서 금방 어디서, 이게 응용됐다는 금방 눈으로 알 수 있고, 또, 언어 영역, 국어 같은 경우에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다른 부분을 묻는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내용상의 연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직접적인 연계.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출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EBS의 그런 인력풀이 이제 형성되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그 EBS의 그 어떤 또 이렇게 그 EBS 교재를 팔아서 돈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은 참신하고 양질의 문제들을 EBS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은 그런 참신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를 수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제 대한민국 교육도 좀 내용상을 하면요. 이게 EBS의 단점이 내용상 연계가 되다 보니까 EBS 교재를 암기해버리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도 좀 이제 암기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네. 아무래도 연계 자체에 대한 의혹을 좀 불식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문제은행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데도 EBS 연계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수능 출제 방식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신 방청객은 물론이고요. TV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예,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를 2명 둔 주부 정근정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수능 문제 채점 오류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도 이런 오류로 인해서 등급이 바뀌고 또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속된 말로 뭐 대학은 운빨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해에 수능 문제점이 재개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좀 보완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서 하루빨리 좀 체계적으로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처음 사교육을 시작할 때 늦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레벨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이나 저나 그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다니면서 좀 많이 좌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미국식 영어를 해야 한다 해서 영어 유치원을 거쳐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또 이제 수능을 잘 보려면 한국식 영어, 뭐 문법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하루빨리 좀 체계적인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 학부모님부터 벌써부터 우리 입시 환경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늦은 게 아닌데 늦은 게 돼버렸다. 네, 수능이 좀 하루빨리 좀 안정적으로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번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수능 출제 방식인데요. 수능 출제 방식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시나요? 예. 일단 오늘 토론하시는 거 정말 잘 봤고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수능을 보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능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출제 방식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나라는 이렇게 수능 실시할 때 보안에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 누가 어떻게 선발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너무 꼬아내는 것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들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능의 당초 취지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건데, 이런 정말 기본에만 충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검토도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이러한 오류가 미리 발견되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수능은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한 뭐 절대적 관문 같은 건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그 학생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매년 이렇게 문제 지적 좀 하고 제도 좀 바꾸고 말고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제시되는 개선책들이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험생 입장에서 좀 믿을 만한 이런 네. 수능 체제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상당히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이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인터넷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 수능 출제 방식은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오류는 최소화하고 정말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장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자리해주신 네 분의 전문가들의 말씀 지금까지 방청객분들과 함께 TV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한 점검과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분의 정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양정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EBS 관련돼 있는 거를 70% 연계해서 그 수능에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수능 문제는 이미 다 공개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공개된 문제에서 저희가 뽑아서 내는 그런 구조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EBS 연계를 통해서 문제 은행 방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각을 좀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한지, 과연 EBS라고 하는 관련된 교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연계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논의해서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희환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방금 논의했던 그런 사항들이 EBS에 대한 어떤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류 자체가 EBS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검토 시스템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제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검토나 검증 시스템도 강화시킴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오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춘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능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22년 됐기 때문에 성숙했다 그러는데 22년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될 때도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수능을 만든 목적은 아까 전에 전화하신 분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장 주된 목적은 대학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선발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서 수학 능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를 했을 때 많은 연구에서 수능 잘 보내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수능이 가지는 유일한 기능은 선발 도구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능 자체가 왜 우리 애들은 고생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암기하기 위해서 3년의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22년 됐다고 해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지 않냐. 자, 서연아 기자님 한번 말씀 들어보죠. 네, 오늘 사실 수능 성적표 나눠준 날이었으면서 아침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금 인터뷰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 2점 차에 해마다 가슴 쓸어내려야 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체제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나와야겠지만 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좀 다양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EBS 연계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를 낮춘 이른바 쉬운 수능, 평가원에서는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분명히 좀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이고 그냥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교육 격차 해소라든지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이 같은 순기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좀
좋은 점은 같고 좀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BS 신뢰성에 사실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EBS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대안보다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많이 저희들이 오늘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돼야 될 이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려 64만 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은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고가 났습니다. 실수 안 하기 경쟁이 돼버린 수능 시험이 정작 출제에서 실수를 저지른 셈인데요. 수능이 아니라 무능이다.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학 능력 실험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수능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단순히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요. 보다 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처방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선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 4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